FDA가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데 이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 1회 새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헌터 바이든 관련 비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의 대형 건물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는 건물에는 세액공제와 보조금이 제공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8시경 종신형을 선고받고 펜실베니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살인범이 탈옥한 지 14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어젯밤 애틀랜타 한인타운에 위치한 제주 사우나 앞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트렁크 안에서 부패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 사건의 진위를 파악 중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할 경우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미국인들이 하루 평균 9시간 30분을 앉아서 생활한다는 것이 나타나 해당 연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허드슨강 열차터널 프로젝트가 다음 달 착공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2035년 완공을 목표로 총 161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오늘 뉴욕시 지하철 36대에 78개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W라인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일부 지하철 노선들도 제한적으로 운행돼 뉴욕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욕시경은 현재 용의자 검거에 나선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에 이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저와 모더나의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이 부스트샷은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국민들의 최소 1회 접종이 권고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강자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신종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CDC 자문위원회는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개량 백신 접종이 최소 1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두 주요 기관이 모두 개량 백신을 권고하고 나서면서 접종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5살 이상의 경우 마지막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최소 2달 후 개량 백신을 1회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백신을 접종한 적이 있는 생후 6개월에서 4살 사이 영유아는 최소 1회 또는 2회 개량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접종 시기와 횟수는 과거에 어떤 백신을 접종했느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같은 나이대에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영유아의 경우 적은 용량으로 화이자 백신 3회 또는 모더나 백신을 2회 맞을 수 있습니다. 또 CDC는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주민은 증상이 완화된 직후 또는 3개월 후 개량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백신은 올해 초 지배종으로 떠오른 오미크론 하이 변종 XBB 1.5에 초점을 맞춰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 그러나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번 백신이 최근 각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BA.2.86과 또 다른 변이 EG5 등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미 전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7만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이는 팬데믹 시대와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지만 플루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 수 3만 5천 명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량 백신을 지속 접종하면 심각한 질병 또는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그 효과는 특히 노년층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소했지만 이와 관련한 증상은 만연하다며 개량 백신 접종을 비롯해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하원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맥카티 의장은 헌터 바이든 관련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탄핵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카시 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지난 수개월간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 즉 부패 문화에 대한 심각하고 믿을 만한 혐의를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은 헌터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왔습니다.
공화당은 또 국세청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토대로 바이든 정부가 헌터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거론해왔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이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의혹을 재차 제기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의 해외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아는 내용에 대해 미국인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주장하고 미국인들은 공직의 판매 대상이 아니며 연방정부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가족의 행위를 덮는 데 이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원의 감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서 대통령과 백악관이 탄핵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공화당이 제기한 의혹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 및 조사 담당 대변인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하원 공화당은 대통령을 9개월간 조사해왔는데도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주도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경우 이탈표가 없으면 가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에 탄핵소추가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언론은 메카시 의장이 이날 탄핵조사 개시를 발표한 배경에는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의장과 대립하는 공화당 내 강경파를 달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인 공화당 강경파는 그동안 메카시 의장이 민주당과의 예산안 협상에서 충분히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며 의장직을 박탈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매슈 게이츠 등 강경파 의원은 메카시 의장이 의장직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탄핵조사 개시를 발표한 것으로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정재원입니다. 뉴욕시가 친환경시를 만들기 위해 탄소 배출과의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대형 건물 등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조례를 따르는 건물에는 세 공제와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뉴욕시는 대형 건물의 탄소 배출 저감 의무를 명시한 뉴욕시 조례 97조의 시행 방안을 담은 계획을 론칭했습니다. 계획은 크게 4가지로 시, 주, 연방 단위의 재정 조달 방안, 시 엑셀러레이터의 기술 조언, 시행 규칙 패키지로 주요 메커니즘 구현, 뉴욕주와의 협력 등입니다. 시정부는 조례 집행 비용으로 120억에서 150억 달러를 추산했습니다. 시 조례 97조에 따라 총 2만 5천 스퀘어피트를 초과하는 대형 건물 등은 2030년 온실가스 40%를 감축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시정부는 일반 건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뉴욕시의 탄소 중립 계획은 신축 건물에도 적용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조닝 코드 폐지안을 승인했습니다. 조닝 규제를 폐지하면 주차장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상업, 공업 지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 대학가 역시 탄소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뉴욕대는 학내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퇴출할 계획입니다. 뉴욕대는 2014년만 해도 화석 연료에 1억 3,9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일단 조례를 따르는 건물에 6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조례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4월 플랜 Y라는 이름의 기후변화 장기 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교통, 음식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도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계획의 목표는 단 한 가지, 기후변화의 영향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모든 각도에서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 종신형을 선고받고 펜실베니아에 위치한 교도소에 구금 중이던 살인범이 탈옥하며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경찰과 연방수사국이 2주간 합동수사와 추적을 벌인 끝에 오늘 탈옥범이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14일간 이어진 수색 끝에 탈옥한 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경찰국 및 연방순찰대는 오늘 오전 8시경 사우스 코벤트리 타운십 내 체스터 카운티 북부 지역에서 탈옥수 카발칸테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8월 말 펜실베니아주 체스터 카운티 교도소에서 탈옥한 수감자 다넬로 카발칸테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도주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31일 교도소 벽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 철조망을 넘어 탈출했으며 인근 주택 주차장에서 22구경 소총으로 무장한 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탈주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K9 전술부대에 포위된 후 체포됐고 현재는 구금 중입니다.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주 주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탈옥한 살인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펜실베니아 경찰 및 연방수사국 특수부대가 투입됐으며 이 과정에서 총격이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검거된 카발칸테는 지난 2021년 어린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38차례나 칼로 찔러 살해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브라질 출신으로 앞서 지난 2017년도에도 브라질 내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탈옥 당시 체스터 카운티 교도소 측은 1시간이 넘도록 탈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날 교도소 감시탑을 지키던 18년 근속 교도관은 해고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젯밤 애틀랜타 한인타운 내 제주 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한인이 운영하는 이 사우나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은색 제걸 차량의 트렁크 안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이 사건이 제주 사우나와 관련이 있는지 또 피해자와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틀랜타 경찰 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50분경 경찰은 둘루스 한인타운에 소재한 24시 제주 사우나에서 의심스러운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즉시 한 남성으로부터 제주 사우나 앞에 주차되어 있는 은색 제규어 세단의 트렁크 안에 시체가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On arrival, a male subject stated that he believes there's a dead body inside of a vehicle. Upon further investigation, officers can confirm there was a dead body inside of a trunk of a vehicle. 당국은 신고 남성이 어떻게 차량 트렁크 안에 시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또 피해자의 사망 경위와 차량 소유자 및 차량이 이곳에 주차된 기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t that point, investigators were called out, homicide detectives, crime scene investigators, as well as the medical examiner's office. 경찰은 이 사건이 제주 사우나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고 전했으며 타설이라는 점 외에는 피해자와 용의자에 대한 기본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 지역사회에 제보를 요청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2,500의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어떤 형태로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9시간 30분 앉아서 생활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이번 연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대 데이비드 라이클렌 교수팀은 미국 의학협회지에서 영국의 생의학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인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클렌 교수는 앉아있는 행동의 횟수나 방식보다는 하루 동안 총 앉아있는 시간이 치매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인들이 하루 평균 9시간 30분을 앉아서 생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앉아있는 행동은 질환이나 사망률과 관련이 있지만 치매와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았던 가운데 나온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영국 바이오탱크의 10만 명 이상 성인의 움직임을 손목 착용형 가속도계로 일주일 동안 하루 24시간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해 앉아서 생활하는 행동과 치매 위험 간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만성 질환, 유전, 인종, 민족 등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신체 활동, 식단, 흡연, 음주 등 생활 방식 특성을 반영해 앉아있는 행동과 치매 위험의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앉아있는 시간이 10시간이 넘을 경우 치매 위험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또 하루 앉아있는 총 시간과 함께 한 번 앉아서 자세를 유지하는 평균 시간도 치매 발병 위험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치매 발병 위험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연구자인 진 알렉산더 애리조나대 교수는 앉아있는 시간이 매일 10시간 이상이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한 번에 오래 앉아있지 않는 등 행동을 조절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30분 정도마다 일어서거나 걸어다니면서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허슨강을 지나 뉴욕 및 뉴저지를 잇는 열차 터널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승인됐습니다. 다음 달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2035년 완공을 목표로 161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강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 이사회가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161억 달러 규모의 허드슨강 열차 터널 건설 프로젝트를 다음 달부터 착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크리스 코르리 위원회 대표는 이번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계약했으며 착공을 2024년, 2025년까지 미루지 않고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서명한 계약은 유틸리티 재설치 및 터널의 초입부인 뉴저지 토넬에비뉴 지역에 교량 공사 및 고가도로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위한 비용은 4,730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뉴욕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인 네이 컨설팅 그룹은 건설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지원한 16개의 제안서 가운데 선정됐습니다. 계약 금액은 1,210만 달러로 책정됐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27% 참여시킨다는 조건으로 승인됐습니다.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는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 9개 프로젝트 중 절반 이상의 작업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맨해튼 쪽 터널 입구뿐 아니라 허드슨 야드에 6억 달러 규모의 콘크리트 케이싱 프로젝트 역시 진행되며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 보조금을 각 2,500만 달러 지원받았으며 9,200만 달러의 메가 그랜트를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착공을 시작할 허드슨강을 지나는 열차 터널은 2035년 완공 예정으로 전체 공사비 161억 달러 가운데 68억 8만 달러를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그랜트 및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지출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오늘 뉴욕시 지하철 36대 총 78개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W열차 운행이 강제 중단됐습니다. 수십만 명의 뉴욕 시민들의 큰 불편으로 이어졌는데요. 여전히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경은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 지하철 W라인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N, Q, R 노선과 B, D 노선이 일부 중단 및 지연 등 제한적으로 운행됐습니다. MTA 측은 열차 36대에서 총 78개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은 열차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피해 복구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대 50만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열차 차량은 현재 대중교통 시스템 내에서 가장 오래된 차량 중 하나로 교체 부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뉴욕시 트랜짓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이는 명백한 공공기물 파손 범죄라며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시민들이 출근길 발이 묶이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비난했습니다. Breaking windows on trains, causing them to be put out of service, not only inconveniences our riders, but it's a crime. And when caught, you will be arrested and you're going to be facing felony charges. 이번에 파손된 열차는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를 오가는 승객 이용이 많은 열차들로 어젯밤부터 오늘 이른 아침까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MTA 측은 오늘 낮 12시 5분 기준 파손된 36대의 열차 가운데 25대가 수리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밤까지 서비스가 완전히 복원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파손 피해가 대부분 각 열차의 뒤쪽 차량에서 발생했다며 현재 인근 CCTV를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 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명백하고 끔찍한 공공기물 파손 행위로 규정하고 범죄자가 검거되는 즉시 체포될 뿐만 아니라 중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이 지난해 1년 동안 무려 1,116억 달러가 추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만 884억 달러가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더욱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2분기에도 430억 달러 추가로 역대 2분기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액수가 늘어나면서 대공황 이후에 2분기 평균 크레딧 카드 빚 액수의 2배를 넘었습니다. 올해 2분기 미결제 크레딧 카드 빚도 지난해 2분기에 비해 1년 만에 2.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당 평균 크레딧 카드 빚도 역시 최근 들어 늘어났는데 올 2분기 1,170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 9,425달러에 비해 7.9%나 늘어난 것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6%를 소폭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난 7월과 비교하면 8월 CPI는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이후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에너지정보국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8월에 가파르게 올랐고 8월 셋째 주 갤런당 3달러 98센트에 이르렀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분야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3% 상승해 전월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8월 근원 CPI는 전월과 비교하면 0.3% 올랐습니다. 뉴욕주가 연방정부의 망명 신청 취업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주 자체 워크 퍼밋 발행을 추진합니다. 뉴욕주 의회는 연방정부에 노동허가 신청을 제출한 개인에 한해 주 차원의 워크 퍼밋을 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뉴욕주 노동부가 임시 워크 퍼밋 프로그램을 만들고 신청 후 45일 이내에 노동허가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뉴욕주의 노동허가를 받은 개인은 주 내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주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결국 연방 법원에 의해 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정부 지원금을 고려해 계산한 미국인들의 빈곤율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 빈곤율은 12.4%로 1년 전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여성이 가장인 가구의 빈곤율은 22.6%로 직전해 11.7%에 비해 10.9%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아시안 빈곤율은 9.5%에서 11.6%로 높아졌습니다. 제커리 파롤린 컬럼비아대 빈곤 및 사회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부양 자녀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서 아동 빈곤율이 급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중간 가계소득은 2021년 76,330달러에서 2022년 74,580달러로 2.3% 감소했습니다. 미국 가구의 실질 중위소득은 지난 2019년에 78,250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중간소득도 지난 1년간 2.2% 줄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